북한 공군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죽겠다 맹세한 조종사가 갑자기 남한 땅에 착륙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적국까지 날아왔는지 몰랐습니다.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는 3초 후 총을 버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착륙했고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원수님을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원수님의 전용기가 하늘을 가르실 때 그 옆을 호위하며 나는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고 숨쉬는 이유였습니다. 리처룽, 조선인민군 공군대좌, 미그기의 신. 저는 원수님께서 직접 우리 공화국의 하늘을 지키는 검이라 불러주신 남자였습니다. 2025년 원산 갈마 비행장.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특별 비행 시범을 마치고 착륙했을 때 원수님께서 직접 제게 걸어오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동무가 리처룽 동무인가? 그 목소리. 수천 번 텔레비전으로만 듣던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직접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손을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저는 그 유운을 완성한 것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스위스제 손목 시계를 직접 제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평양 중구역 아파트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독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방 시찰 때마다 저를 찾으셨습니다. 철웅 동무, 오늘도 수고했소.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원수님을 위해서라면 남조선 괴뢰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설날에 고향 순천 어머니 댁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방 안인데 입김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가. 연탄이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었습니다. 이틀째 불을 못 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제가 보내드린 쌀 서말. 그게 어머니의 석 달 양식 전부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바로 옆에서 하늘을. 나는 아들의 어머니가 이틀째 굶은 채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계셨던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동생 철이를 만났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간판 무용수. 텔레비전에 나오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동생이 보릿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없으면 배급이 끊겼습니다. 지난달에는 연습 도중 후배 무용수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닷새째 굶어서 만수대 예술단에서 공화국 최고의 예술단에서 사람이 굶어 쓰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빠, 혹시 빵 하나만. 28살 먹은 동생이 오빠한테 빵 하나를 구걸했습니다. 저는 외면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의 그 따뜻함을 떠올리며 저는 모든 의문을 눌러버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원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저는 원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연료 삼아 하늘을 날았습니다. 남조선 미제 괴뢰들을 향한 증오를 불태우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언젠가 전쟁이 터지면 제가 선봉에 서서 서울 하늘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2025년 1월에 저는 그렇게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실 때 그 손이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고 코냑을 마시고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손이라는 것을, 제 어머니가 얼어붙은 방에서 굶고 있을 때 원수님께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요트 위에서 파티를 즐기셨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원수님을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동해안 타격 훈련 리처룽 대좌. 오늘 목표는 남조선 심장부 모의 타격이다. 저는 흥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서울 상공 침투 훈련. 실전을 가정한 최고 난이도 비행. 이걸 성공하면 원수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불러주실 겁니다. 제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원수님을 위하여. 저는 미그 29 조종석에 올라타며 포효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는 순간 저는 신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원수님의 검, 공화국의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 오늘 저는 남조선 괴뢰들의 심장부를 유린할 것입니다. 고도만 5,000m, 속도 마하 1.2. 구름을 뚫고 성층권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상은 까마득히 아래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남조선이 있습니다. 미제의 앞잡이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이. 언젠가 전쟁이 터지면 제가 저 하늘을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계기판 숫자들이 뒤틀려 보였습니다. 뭐지? 산소 공급 장치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고도만 5,000에서 산소 결핍이라니. 저는 즉시 하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지, 응답하라. 기지. 무전기에서 잡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름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도 헷갈렸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아래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안선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로가 너무 넓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저는 미친 듯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위치 표시기가 가리키는 좌표를. 그 좌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조선이었습니다. 저는 적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모의 훈련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남조선 영공을 침범해버린 것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고도 착오와 방향 상실, 산소 결핍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그 모든 것이 겹쳐 저는 적진으로 날아와 버린 것입니다.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귀환 불가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죽어야 한다.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적에게 잡히느니 죽어야 합니다. 원수님께서 믿어주신 저인데, 원수님의 검이라 불러주신 저인데, 이렇게 추락해서 포로가 된다. 그건 죽음보다 못한 치욕입니다. 자폭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원수님,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조종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폭 장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젠장. 저는 조종관을 두들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추락하든지 불시착하든지.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모래사장이 있었습니다. 쿵. 충격과 함께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모래가 튀었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뒤집어진 조종석 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피 냄새가 났습니다. 이마에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열고 기어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에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사방에서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군복, 남조선 헬멧,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저는 권총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원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던 그 말. 이제 그걸 실천할 때였습니다. 적에게 굴복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다. 저는 권총을 관자놀이에 겨눴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한 번만 당기면 끝입니다.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 적진에 추락한 치욕,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총을 내려놓으시오. 남조선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너희 괴뢰들에게 굴복하라고? 꺼져라, 이 미제의 개들아. 저는 침을 뱉었습니다.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조선은 지옥이었습니다. 미국 놈들의 식민지,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불쌍한 인민들의 땅, 저런 자들에게 무릎 꿇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제발 총을 내려놓으시오. 죽이지 않겠소. 죽이지 않겠다고?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잡히는 순간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입니다. 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조선에 잡히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원수님, 이 충성스러운 병사를 받아주십시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소. 남조선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해치지 않는다고? 거짓말. 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조선에 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고. 손톱이 뽑히고 전기 충격을 받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다고. 저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겠습니다. 권총이 관자놀이에 닿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당기면 됩니다. 원수님을 위해 살았으니 원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동무, 동무. 남조선 군인이 또 소리쳤습니다. 동무라고? 저 괴뢰가 감히 우리말을 쓰다니 역겹습니다. 미제의 앞잡이가 동무라니. 우리는 같은 민족이오. 제발 총을 내려놓으시오. 같은 민족,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미국 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쓰레기들. 원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착취에 신음하고 굶주리고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어머니 얼굴도.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계시던 여동생 철이도. 오빠. 빵 하나만. 그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물러나. 어린이.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군 저지선 너머의 해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들이, 이 어린데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총을 든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빨간 패딩 점퍼를 입은 그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2월에, 겨울에 저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 봐, 조개다.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들 표정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다. 굶주려 보이지 않습니다. 착취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아이의 볼을 보십시오. 통통합니다. 발그레합니다. 건강합니다. 북에서 본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 위문 공연 때 봤던 아이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만 커다랗고 팔다리가 나뭇가지 같았던 저를 올려다보며 아저씨, 배고파요 하던 그 눈빛. 평양거리에서 구걸하다 끌려가던 꽃제비들. 만수대예술단에서 닷새째 굶어 쓰러진 무용수. 그런데 저 아이는, 저 남조선 아이는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 깔깔대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며.
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생지옥이라고. 그런데 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저 가족은 왜 저렇게 평화로워 보입니까? 동무, 제발. 남조선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권총이 아직 제 손에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들은 왜 안 쏩니까? 저는 적군입니다. 적기를 몰고 침투한 조종사입니다. 왜 쏘지 않습니까? 원수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미 벌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을 내려놓으면 밥 드리겠소. 따뜻한 밥.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포로한테 밥을 준다고? 거짓말이겠지. 분명 독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니면 밥을 미끼로 고문실로 끌고 가겠지. 그런데 저 아이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던 그 얼굴이, 통통한 볼이, 행복한 웃음소리가. 뭐가 진실이지? 난생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님 말씀과 눈앞의 현실. 뭐가 맞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권총을 내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웃고 있는지, 이 지옥에서 어떻게 저런 웃음이 가능한지. 항복한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항복, 원수님의 검이 항복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그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아직도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는지 이번엔 막대기를 들고 모래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의 저 웃음. 저런 웃음을 저는 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지옥에 사는 아이가 천국에 사는 아이보다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안고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군용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스크림, 빨간 패딩, 까르르 웃음소리. 저게 연기일 리 없어. 아이의 웃음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순수한 행복을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저 아이는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배가 불렀습니다. 진짜로 따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원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 아이만 특별히 잘 사는 거겠지. 남조선에도 부자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원수님 말씀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것. 하늘처럼 믿었던 것. 원수님 말씀. 그것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내리시오. 저는 끌려 내려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내려가고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조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형광등 불빛, 철제 책상과 의자. 저는 의자에 앉아졌습니다. 수갑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고문이 시작되는 거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떤 고문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죽어도 비밀을 지키겠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양복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쟁반이었습니다. 쟁반 위에 밥이 있었습니다. 흰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그리고 고기, 불고기처럼 보이는 고기,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배고프실 텐데 먼저 드시지요. 남자가 쟁반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포로에게 주는 음식이란 말입니까? 저는 원수님 바로 옆에서 하늘을 나는 조종사였습니다. 1급 훈장을 탄 전투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먹는 밥보다 이 밥상이 더 풍성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하게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얼어붙은 방에서 이틀째 굶고 계실 때 이 남조선에서는 포로에게 이런 밥을 주는 겁니까? 여동생이 빵 하나를 구걸할 때 적군 조종사에게는 불고기를 대접하는 겁니까? 대체 뭐가 진실인 겁니까? 저는 그 밥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을 노려봤습니다. 먹지 않겠소. 분명히 독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백제. 밥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될 겁니다. 원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남조선의 음식에는 마약이 들어있다고. 독 같은 거 안 들어있소. 의심되면 내가 먼저 먹겠소. 남자가 젓가락을 집어 불고기를 한 점 먹었습니다. 밥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어떻소? 이래도 못 믿겠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비행 전 긴장으로 밥을 못 먹었고 추락하고 끌려오고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드시오. 조사는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기 냄새, 된장 냄새, 밥 냄새, 침이 고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흰 쌀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들이켰습니다. 밥을 퍼먹었습니다. 허겁지겁 숨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흰쌀밥입니까? 저는 1급 훈장 조종사였습니다. 원수님이 직접 손을 잡아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흰쌀밥을 먹는 건 명절 때뿐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독대 후 특별 식사 때도 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조선은 포로에게, 적군 조종사에게 이런 밥상을 내놓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조종사, 원수님의 검이라 불리던 제가 이런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적군, 포로에게 이런 밥을 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틀째 굶으시며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계시던 어머니. 제가 원수님 옆에서 하늘을 날 때 어머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셨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 겨울산을 오셨습니다. 아들이 영웅이라는데 왜 어머니는 굶어야 합니까?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간판 무용수.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 그런 동생이 제게 빵 하나를 구걸했습니다. 오빠, 빵 하나만. 28살 먹은 여자가, 공화국 최고 예술단의 무용수가, 후배는 닷새째 굶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연습실 바닥에 쓰러져서 실려갔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저 밥상을 보십시오. 고기가 있습니다. 찌개가 있습니다. 밥이 흰쌀입니다. 이걸 적군에게 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줍니다. 남조선이 더 잘 사는 겁니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원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해변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던 아이, 통통한 볼, 행복한 얼굴, 아빠 품에 안겨 깔깔대던 그 웃음소리. 북에서 저런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아이를?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눈만 커다랗고 뼈만 앙상했습니다. 거리의 꽃제비들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제 여동생조차 굶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조선 아이들은
저렇게 건강합니까? 왜 포로에게 이런 밥을 줍니까? 왜?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다 드셨군요. 맛있었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소. 편하게 대답해 주시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소속, 계급, 기본적인 것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밥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원수님 말씀과 눈앞의 현실. 40년간 믿어온 것과 오늘 본 것. 뭐가 맞는 겁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옆 작은 방에 배정됐습니다. 독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있었습니다. 난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북의 감옥은 이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집 한 줌.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했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있었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계란, 김치, 국, 그리고 또 흰쌀밥. 저는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어제의 저항심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독이 있든 마약이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에 대한 충성이, 평생 쌓아온 신념이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또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말을 안 하셨는데 오늘은 좀 해주시겠소? 저는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고문 기구도 없었습니다. 왜 안 때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때리다니요? 포로를 조사하면서 왜 때리지 않습니까? 고문은 언제 시작합니까? 남자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요. 포로도 인권이 있소. 고문 같은 건 하지 않소. 인권?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인권. 북에서도 들어본 적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북에서 인권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인민의 권리, 수령님께 충성할 권리, 당의 명령을 따를 권리. 남조선에도 감옥이 있지 않소. 정치범 수용소가 있지 않소? 정치범 수용소. 그런 거 없소. 없다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거짓말. 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조선에는 미제의 명령으로 무고한 인민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간다고. 거짓말 마시오. 다 알고 있소. 정말 없소. 믿든 말든 당신 자유지만. 자유. 또 그 단어입니다. 북에서는 무거운 단어입니다. 자유는 당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사는 게 자유라고. 여기서 자유롭게 지내시오.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고,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요. TV도 볼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 TV?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포로에게 TV를 보여준다고? 남자가 일어나 벽에 걸린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화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간부들이나 가지고 있는 고급품. 리모컨 여기 있으니 심심하면 보시오. 남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색채가 쏟아졌습니다. 북의 텔레비전과는 달랐습니다. 화면이 선명했습니다. 색깔이 생생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웃으면서 북의 아나운서처럼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나와서 정부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북에서 일했다간 총살입니다. 3대가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방송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예쁜 옷을 입은 배우들, 음식이 넘치는 식탁,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연기겠지. 선전물이겠지. 하지만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저는 TV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해변의 아이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로 저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자유롭게 말하고.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TV를 끄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TV를 봤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소. 인터넷, 북에서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미제가 만든 사상 침투 도구, 음란물과 괴뢰 선전이 넘치는 더러운 것,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금기. 여기서 뭐든 검색할 수 있소.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오. 조사관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글자를 쳤습니다. 김정은.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원수님의 위대함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지도자, 핵 강국의 수령, 그런 내용들. 하지만 현실은 북한 김정은 사치품 구매에 수억 달러, 김정은 전용 요트 공개, 럭셔리 파티 현장, 스위스 유학 시절 김정은 콘약과 농구에 빠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요트 위에 계셨습니다. 화려한 요트, 샴페인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 원수님의 별장 내부, 이탈리아 가구, 프랑스 와인, 스위스 시계 컬렉션. 다른 기사, 원수님께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목록, 벤츠 승용차 10대, 요트 2척, 피아노 5대, 매년 수백만 달러어치 양주.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방에서 이틀째 굶으시던 어머니.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시던 어머니. 원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요트 파티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빵 하나만. 그 말을 하던 광대뼈 튀어나온 얼굴. 원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콘약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만수대의 술단,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닷새째 굶어 연습실에서 쓰러진 무용수. 원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소리쳤습니다. 조작이야. 미제의 선전이야. 원수님께서 이러실 리 없어. 하지만 사진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상은 영상이었습니다. 조작이라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검색어를 쳤습니다. 북한 굶주림.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 40% 만성 영양실조. 고난의 행군 당시 300만 명 아사. 탈북민 증언 옥수수죽도 못 먹는 날 많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탈북민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배고픔, 죽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눈, 꽃제비들의 손, 어머니의 빈 쌀독.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거짓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요트에서 파티를 즐기시는 동안 북의 아이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콘약을 마시시는 동안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줄 밥 한 끼를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밀어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손을 위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스위스에서 스키포를 쥐던 손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손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던 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있을 때 원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요트 핸들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벽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수치심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사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괜찮소? 무슨 일이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았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 거짓이었소. 전부 다. 조사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천천히 이야기하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40년을 속고 살았소. 원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하고 남조선을 지옥이라 믿고 미제를 증오하며 살았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거기가 아니었소. 지옥은 내가 살던 곳이었소. 저는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조사관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추하게. 괜찮소. 다 겪는 과정이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온 북한 분들,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소. 처음엔 믿지 않다가 현실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결국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소. 우리가 강제로 잡아두는 건 아니니까. 원하면 보내드리겠소. 돌아간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당신 계급이면 포로 생활했다고 처형당하진 않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감시는 받겠지. 가족도 고생하겠지. 가족, 어머니, 여동생, 저 때문에 고생하실 겁니다. 이미 고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교육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하면 돼요. 일자리도 구해드리고 집도 마련해드려. 새 삶.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조선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가 날던 하늘과 같은 하늘. 하지만 이 아래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아이들의 나라. 포로에게 흰쌀밥을 주는 나라.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나라.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천천히 결정하시오. 조사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 얼굴도. 그리고 원수님 얼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선택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철웅 씨, 이거 한번 보시오. 종이를 건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원수님께서는 웃고 계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유치원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원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북한 선전 사진이요. 김정은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찍은 것이지. 선전 사진. 저도 봤던 적 있습니다. 신문에서, TV에서.
그럼 이건 뭔지 아시오? 조사관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아이들, 눈만 커다란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유엔 조사단이 북한 고아원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요. 같은 나라, 같은 시기요. 같은 나라. 저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원수님 옆에서 웃는 아이들은 통통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다른지 아시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아이들만 먹이는 거요. 선전용으로. 나머지는 뭐 당신이 더 잘 알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위문 공연을 갔을 때 앞줄에 앉은 아이들은 그나마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쪽 아이들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도 외면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리철웅 씨, 조사관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북한 전역을 날아다녔소. 지상을 내려다봤겠지. 평양 바깥의 모습을 봤겠지. 봤습니다. 평양은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바깥으로 나가면 허름한 집들, 꺼진 불빛들, 비포장 도로, 그리고 때때로 보이던 것들, 밭에서 풀을 뜯는 사람들, 산에서 나무 껍질을 긁는 사람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아이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비행에 집중했습니다. 원수님만 생각했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봤소. 그냥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맞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굶주린 땅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썩어가는 나라를. 하지만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믿지 않는 척했습니다. 원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들. 네, 사진 속 고아원 아이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요. 아마 살아있다면 기적이겠지. 살아있다면 기적.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원수님의 전용기를 호위하며 하늘을 날 때 저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수님의 손을 잡고 감격해올 때 어디선가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범이었습니다. 그 체제의 공범, 그 거짓의 공범. 저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도 외면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굶주린 인민들에게, 제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사관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뭘 말이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또 그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위로, 죽어가는 사람들 위로 원수님 만세를 외치며 날아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진실을. 그걸 알고도 어떻게 다시 그 하늘을 날 수 있겠습니까?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너무 많이 보아버렸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관이 빙긋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소, 리철웅 씨. 그날 저는 새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계시던 어머니. 저 때문에 더 고생하실 거라는 생각. 보위부에 끌려가실지도 모른다는 공포. 여동생도 떠올랐습니다. 만수대의 술단에서 잘렸을까요?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을까요? 오빠, 빵 하나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배신자가 된 거야.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원수님의 검이 원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조종사가 적진에 투항했습니다. 북에서는 저를 쓰레기라고 부르겠지요.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 미제의 앞잡이.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해변의 아이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고아원 사진이 떠오를 때마다, 인터넷에서 본 요트 파티 사진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탈북민 정착 시설. 여기서 3달간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것. 손바닥만 한 기계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히고, 음악도 나오고, 마법 같았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것. 24시간 문을 열고, 안에 음식이 넘쳐난다니.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빵, 과자, 음료수. 이 많은 것들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고? 북에서는 이것들이 다 귀한 거였는데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흰 쌀밥에 김이 쌓여 있고 안에 참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0원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편의점 한가운데서 어머니께서 이걸 드셨으면, 철이가 이걸 먹었으면. 점원이 당황해서 쳐다봤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굶주림, 탄압, 탈출, 죽을 고비, 그리고 이곳에서의 충격.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군인이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어요. 청진, 거기서 옥수수죽 장사했어요. 옥수수죽 장사. 장마당에서 옥수수죽을 팔아 연명하는 사람들. 저도 비행 중에 본 적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 좁은 좌판을 펴놓고 죽을 파는 여자들.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다 죽었어요. 아들은 굶어 죽었고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아들이 굶어 죽는 걸 봤어요. 제 품에서. 6살이었어요. 마지막에 엄마, 배고파 그러더니 그냥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했어요. 더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고, 안 잡히면 사는 거고,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긴 진짜 천국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천국이에요. 저는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굶주릴 때 저는 원수님 옆에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뭘 사과해요.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우리 다 속은 거예요. 속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40년을 속았습니다. 원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미제가 악마라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삶 사시면 돼요. 과거는 잊으세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40년간 저는 조종사였습니다. 미그기를 모는 것만 알았습니다. 원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다시 비행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북의 하늘을.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굶주린 아이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눈동자가. 살려주세요, 아저씨.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에 젖어서. 상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악몽을 많이 꾸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이 있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다 봤습니다. 굶주린 땅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상담 선생님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받고 외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북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굶고 있을 텐데 당신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진실. 당신처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세계가 들어요. 그게 힘이 돼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만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본다고 했죠.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눈으로 본 것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본 진실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저는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거짓으로 가득한 체제, 그리고 진실. 눈을 떴을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말로, 진실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본 것들을 말하겠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알릴 차례입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갈 무렵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철웅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드물어. 김정은을 직접 만난 사람, 원수님의 검이라 불리던 사람. 당신의 증언은 가치가 있소. 증언이요? 국제사회에, 유엔에, 언론에 당신이 본 것들을 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해가 갑니까? 조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증언을 하든 안 하든 이미 해가 갔을 거요. 당신이 투항한 순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가족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신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침묵한다고 가족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오. 오히려 당신이 크게 목소리를 내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소.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모든 것을. 그렇게 저의 새로운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단체, 시민 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난 이야기, 그 손의 따뜻함, 그 손으로 요트 파티를 즐기시던 이야기, 원수님의 검이라 불리며 하늘을 날았던 이야기, 그 하늘 아래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외면했던 이야기, 어머니가 얼어붙은 방에서 굶으시던 이야기, 여동생이 빵 하나를 구걸하던 이야기, 해변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웃는 아이를 보고 충격받은 이야기, 포로에게 주는 밥상 앞에서 무너진 이야기.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닫혀있던 입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점점 더 큰 무대가 왔습니다. 신문 인터뷰, 방송 출연, 해외 매체 취재, 북한 김정은의 전용기 호위 조종사였던 리철웅 씨를 모셨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원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탈북하셨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변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를 봤습니다. 나만 아이를. 겨울인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충격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통통하고 행복한 아이를,
북의 아이들은 뼈만 앙상하고 눈만 커다랗습니다. 앵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옥은 제가 떠나온 곳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높은 사람이 왜 탈북했을까? 조작 아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UN 인권위사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네바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그기가 아닌 민항기를 타고 회의장에 섰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사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평양은 화려합니다. 고층 건물이 있고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 바깥으로 나가면 다른 세상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죽어가는 아이들, 썩어가는 마을들, 대표들이 경청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수백만 달러짜리 요트 핸들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을 때 그는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북한 인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처럼 깨어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진실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증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체제의 일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하늘에서 본 것들의 증인. 비행사는 모든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그 눈으로 본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한에서의 첫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해준 곳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됐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평양 중구역 아파트를 받았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배정해 주신 곳. 하지만 거기는 겨울이면 난방이 끊겼습니다. 물도 자주 안 나왔습니다. 그게 특권층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남한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습니다. 1,500원짜리 캔커피.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 커피를 살 수 있다니. 하지만 그렇게 커피를 마실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끔 구해온 인스턴트 커피. 아끼고 아끼며 드시던 모습. 이제는 그 커피조차 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서 울었습니다. 또 이 나라에서 저는 자주 울었습니다. 처음엔 충격 때문이었고, 나중엔 죄책감 때문이었고, 지금은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설날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방에서 떨고 계시던 모습. 제가 보내드린 쌀을 받으시며 고맙다, 아들아 하시던 목소리.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투항한 후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가셨을까요?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셨을까요? 아니면 살아계시기는 할까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이, 만수대의 술단 무용수. 무대 위에서는 빛나던 동생.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굶주리던 동생. 오빠. 빵 하나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철이는 어디 있을까요? 예술단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탄광에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족 연좌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3대가 처벌받는다고들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대요. 뇌물 주면 봐주기도 하고. 근데 당신처럼 높은 사람이 넘어오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본보기로 삼을 수 있거든요. 본보기. 저 때문에 어머니가, 철이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탈북했을까? 그냥 북에서 눈 감고 살 걸. 원수님 만세 외치며 하늘이나 날 걸. 그러면
적어도 가족은 무사했을 텐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변의 아이스크림, 통통한 볼, 행복한 웃음.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북에 두고 온 사람들. 한 남자는 아내와 딸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먼저 넘어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데려오려 했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10년째 소식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를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탈북 중에 중국에서 잡혀갔고 손자만 데리고 넘어왔는데 도중에 헤어졌다고. 우리 손자 이제 15살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저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전용기를 호위하던 조종사였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원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얼굴들, 통통한 볼들, 밝은 눈들.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러분처럼 건강하고 자유롭고 꿈을 가진 젊은이들, 북한에는 없어요. 거기 젊은이들은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꿈을 빼앗기고 살아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 안 보고 싶으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매일 밤 꿈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굶주린 아이들 위로 비행하면서 원수님 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진실을 안 사람은 거짓 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 통일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손을 잡고 싶고요. 만약 돌아가셨다면 무덤 앞에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여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습니다. 실컷 배부를 때까지. 겨울에도. 학생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통일이 올까요? 언젠가는 올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올까요? 철이가 버텨줄 때 올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말하면서, 증언하면서, 진실을 전하면서. 언젠가 그날이 오면 저는 미국이가 아닌 다른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갈 겁니다. 철이를 찾아갈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그 눈으로 본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탈북민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철웅 씨, 중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나 여동생 소식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당신 이야기를 들은 북한 군인이 있대요. 탈북을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당신 증언 영상이 USB로 북한에 들어갔나 봐요. 그걸 본 사람이 있대요. USB.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탈북자 증언 영상이 담긴 USB가 중국 국경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군인이 뭐라고 했대요? 미국의 신이 넘어왔다면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대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증언이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제가 겪은 충격이, 제가 깨달은 진실이 북한의 누군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더 많이 말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북한이 저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통일되면 꼭 가족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탈북민입니다.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직 중국에 있어요. 당신처럼 남한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철웅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해주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아계신다고요? 네. 순천에 계세요. 아직까지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나쁜 소식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동생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만수대의 술단에서 해고된 건 확인됐는데 이후 행적이 불명이에요. 철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안 돼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철이는 모릅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로 자랐지만 이 나라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철이야, 살아있어라. 제발. 그 말을 매일 밤 되뇌었습니다. 탈북 2년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혼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남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를 욕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위.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막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이랬다간 총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민주주의구나. 원수님께서는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라고 하셨습니다. 괴뢰 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이 더 자유로웠습니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사람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평생 들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을 까발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겁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철이야, 살아있어줘. 통일이 되면 내가 꼭 찾아갈게. 아이스크림 들고 갈게. 실컷 먹자. 겨울에도. 탈북 3년차.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리철웅이 아닌 새 이름으로. 하지만 저는 여전히 리철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증언하고, 그 이름으로 강연하고,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김정은의 검이었던 이름. 이제는 진실을 전하는 이름. 어느 날 국정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리철웅 씨, 여동생 소식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가 살아있습니까? 네, 살아있어요. 중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 철이가 살아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술단에서 해고된 후 탈북을 시도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연변에 숨어 있대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브로커랑 연결 중이에요.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강연비, 인터뷰, 사례비, 유튜브 수익, 전부.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이틀이 10년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리철웅 씨, 여동생 분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쁨의 비명을.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어요. 며칠 내로 한국에 올 겁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철이야, 내가 온다. 드디어 인천공항. 저는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목을 빼고 찾았습니다. 철이 어딨어? 그리고 봤습니다. 마른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만 커다란. 하지만 그 눈은 분명히 철이의 눈이었습니다. 철이야. 저는 달려갔습니다. 오빠. 철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공항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오빠,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철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울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저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철이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응, 너 좋아하잖아. 철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내가 언제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했어? 그냥 먹어. 실컷 먹어. 겨울에도. 철이가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맛있어. 오빠, 진짜 맛있어. 저도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해변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며 웃던 아이.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행복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제 제 동생도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철이는 하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자주 면회 갔습니다. 철이가 말해줬습니다. 북에서 있었던 일들. 오빠가 넘어간 다음에 보위부에서 왔어. 어머니랑 나 불러다가 조사했어. 매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때렸어? 응. 많이.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근데 죽이진 않더라고. 오빠가 유명해져서 그런가 봐.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나. 제 증언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아직 순천에 계셔. 감시받으면서. 근데 살아계셔.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통일되면 어머니 모시러 갈 거야. 같이 가자. 철이야. 응. 오빠, 같이 가자. 철이가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뭐든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철이가 울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먹어도 돼? 응. 다 먹어도 돼. 얼마든지. 철이가 삼각김밥을 3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동생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철이는 나만에 적응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저는 계속 활동합니다. 강연하고, 증언하고, 글 쓰고,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이제 저는 그 눈으로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것이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 얼마 전 한 행사에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탈북하신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후회될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실 생각에, 철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서.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 안 합니다.
철이가 여기 있으니까. 어머니도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았으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버렸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들, 거짓으로 가득한 체제. 청중이 경청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철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잘했어. 고마워.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거리를. 오빠, 통일되면 어머니랑 여기 오고 싶어. 이 거리 구경시켜드리고 싶어. 그래, 그러자. 어머니, 손잡고 여기 오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입니다. 북에서 날던 하늘과. 하지만 이 하늘 아래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적의 하늘을 날던 조종사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의 아이들도 그렇게 웃을 수 있겠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세뇌된 인간이었습니다. 김정은을 위해 죽겠다고 맹세한 광신도였습니다. 남조선을 지옥이라 믿고 미제를 악마라 증오했습니다. 그런 제가 변했습니다. 해변의 아이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이 40년 신념을 깨버렸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고픈 아이가 먹을 것이 있는 것, 추운 날 따뜻한 곳이 있는 것,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단순한 것들이 자유입니다. 그런 단순한 것들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 살겠습니다. 아직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 것들을,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겁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걸을 겁니다. 철이랑 셋이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겁니다. 북에서 온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줄 겁니다. 실컷 먹어. 겨울에도 그 말을 해줄 겁니다. 저는 적의 하늘을 날던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비행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저는 보았고 깨달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실을, 자유를, 희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해변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 하나가 그를 살렸습니다. 따뜻한 진실 앞에서 거짓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